도대체 트럼프는 뭘 믿고 저러는 걸까? 2024년 한 손엔 마이크, 한 손엔 트윗 버튼을 든 금빈 머리의 비즈니스맨이 백악관에 재입성합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도널드 존 트럼프. 그리고 그가 외친 첫마디는 미국은 더 이상 호갱이 아니다. 중국, 유럽, 멕시코 다 나와. 이젠 공정하게 하자고. 그리하여 시작된 관세 전쟁. 한마디로 말하면 다 때려 모두 발동. 트럼프의 무기, 관, 세, 폭, 탄. Made in China. 세금 붙여. 유럽 차가 미국 차보다 인기 많다고? 세금 더 붙여. 멕시코에서 부품 들여온다고? 어림없지 세금 또 붙여.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마치 RPG 게임에서 아이템 풀강화한 느낌. 근데 진짜 궁금하잖아요? 트럼프는 뭘 믿고 이러는 걸까? 미국이 다 이길 거라고 믿는 근거 진짜 있는 걸까? 미국이 물건 많이 사주잖아. 그걸로 압박하자 라는 게 트럼프의 전략 요약. 우리가 사주는 입장인데 왜 우리가 손해봐? 트럼프식 논리 완성. 관세 전쟁. 이게 진짜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소비자는 물가 오르고 기업은 공급망 엉키고 동맹국들은 미국 너 왜 이래 눈치 주고 그리고 중국은 맞받아치기 시작합니다. 어라? 싸움 걸었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안 약한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무역 적자 내가 바로잡을 거야. 중국이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미국 기업들도 그 사이 많이 먹은 건 안 비밀. 자, 이제 질문.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 진짜 미국 경제에 득이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던진 수류탄에 스스로 맞는 꼴이 될까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제부터 트럼프의 무역 전쟁 실화썰. 그 밑바닥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속으로 출발. 왕이 관세를 올렸더니 제국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기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대 전 세계. 이런 구도 역사책에서도 잘 안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 중심엔 바로 미란 리포트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관세 정책이 이 문서에서 출발했다는 얘긴데요. 대체 이 보고서 뭘 근거로 그런 글로벌 싸움 설계도를 그려낸 걸까요? 지금 세계는 어지럽고 무역 질서는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죠. 자, 이 복잡한 판을 푸는 열쇠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죠. 먼저 영국으로 출발. 17세기 후반 영국 왕 찰스 2세와 관세 이야기. 그리고 바다 위에서 맞붙은 영국 대 네덜란드. 때는 1660년. 영국은 오랜 혼란을 딛고 드디어 왕이 돌아옵니다. 그 이름 찰스 2세.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한 첫마디. 영국 해운업이 죽겠어. 배 좀 살려야겠는데. 그래서 꺼낸 첫 카드가 바로 이거. 항해조례 강화. 외국 배 출입 금지. 식민지 물건 영국 배만 실어 날라. 설탕, 담배 등 식민지 상품의 관세를 부과.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경쟁국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 보호.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었냐고요? 그 당시 바다에서 진짜 잘 나가던 나라가 있었거든요. 누구냐고요? 네덜란드. 그 시절 바다판 슈퍼 루키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상선만 2만 척. 영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 배 빠르고 싸고 정시 도착. 말 그대로 해상 프라임 멤버십. 게다가 이 친구들 영국 식민지랑도 몰래몰래 장사했어요. 북미 식민지 주민들한테 야, 우리 배로 실으면 싸게 해줄게 하는 식이었죠. 영국 참을 수 없었죠. 결국 무역전쟁에서 진짜 전쟁으로. 그래, 그렇게 나오면 싸우자. 영국과 네덜란드는 1차, 2차, 3차 전쟁까지 풀코스로 싸웁니다. 특히 2차 전쟁 때는 네덜란드가 템즈강까지 쳐들어와서 영국 군함을 불태우고 도망까지 갔습니다. 매드웨이 강 침공 사건, 지금도 영국이 굴욕으로 기억하는 장면. 영국은 느꼈죠. 이대로면 바다 다 뺏긴다. 그래서 관세, 항해조례, 해운업 총동원령 발동. 결과요? 영국 배 쑥쑥 늘어나고 해군력은 쑥쑥 커지고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영국 깃발이 펄럭.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시동이 걸렸습니다. 18세기 중반 조지 2세, 설탕, 담배, 그리고 미국의 분노. 다음 주인공은 조지 2세. 영국 왕 중 유일하게 전쟁터에 나가 싸운 액션 왕입니다. 진짜로요. 갑옷 입고 싸운 마지막 왕. 근데 전쟁은 로맨스도 명예도 아닌 돈이 듭니다. 많이 듭니다. 아주 많이요.
그래서 조지 2세가 꺼낸 카드. 세금은 식민지에서 설탕이 금보다 귀했던 시대. 커피, 홍차, 디저트, 온통 설탕. 문제는 이 설탕 대부분이 서인도 제도 식민지에서 노예 노동으로 생산됐다는 거. 영국은 여기에 세금을 왕창 붙입니다. 그리고 그 사탕수수로 럼주를 만들어 미국 식민지에 팔죠. 엄청 비싸게요. 그 돈으로 뭐 했냐고요? 함대 만들고 대포 사고 7년 전쟁 벌였습니다. 전쟁 자금 설탕빨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미국 식민지 처음엔 그래도 참았습니다. 뭐 영국 시민이니까 세금 좀 낼 수도 있지. 하지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죠. 우리는 투표권도 없는데 왜 세금은 우리가 내?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도 없는데 세금이 웬 말이냐? 게다가 설탕법, 인지세법, 세금 시리즈가 연속 등장. 신문 계약서, 카드놀이, 심지어 신문지에도 세금 붙이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주민들 빡쳤습니다. 이젠 좀 심한 거 아니냐고. 결정타는 차였습니다. 바로 보스턴 차 사건. 영국은 동인도 회사 차만 싸게 수입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 차엔 관세 폭탄을 던집니다. 결국 미국 사람들은 영국 차만 마시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자 보스턴 시민들이 분장까지 하고 항구로 출동. 342상자 45톤, 지금 돈으로는 수십억 원어치를 통째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마셔, 차라리 마시느니 수장시킨다. 그날 밤 바다 색깔은 붉은 홍차색이었다고 하죠. 영국 당연히 열받았죠. 보복 조치, 항구 폐쇄, 군대 투입, 그리고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발발, 1776년 독립선언까지. 관세가 그냥 돈 걷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건 제국의 통치 무기였습니다. 한 줌의 설탕, 한 잔의 차에 붙은 관세. 그것이 나라를 갈라놓는 도화선이 됐다는 것. 역사는 늘 그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19세기 초 조지 3세 산업혁명, 그리고 Made in Britain 보호 프로젝트. 이번엔 조지 3세. 미국 독립전쟁 당시 왕이죠. 말년에 정신 이상이 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화제의 인물. 하지만 초반에는 진짜 잘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이 있을 때 산업혁명이 시작됐거든요. 증기기관, 방적기, 공장 굴뚝, 맨체스터, 버밍엄 전부 공장 도시로 돌변. 그런데 인도산 면직물이 너무 싸잖아? 우리 옷은 왜 이렇게 안 팔려? 그래서 조지 3세 관세의 칼을 뽑습니다. 영국 사람은 영국 옷을 입어야지. 외국산 직물엔 세금 팍팍. 인도산 완제품 면직물에는 관세 폭탄. 인도산 원면, 면화 원재료는 세금 거의 없음. 싸게 수입, 영국에서 생산, 식민지에 비싸게 판매. 완벽한 제국주의 무역구조. 결과는요, 맨체스터는 세계의 직물 공장이 됐고 인도는 영국 옷 입는 소비국으로 전락. 한인도 역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원래 옷을 만들던 나라였는데 어느새 남이 만든 옷을 사 입는 나라가 됐더라. 인도의 전통 직물업은 망했고 수많은 인도인이 가난의 수렁에 빠집니다. 근데 영국은 이 돈으로 뭘 했냐고요? 철도 깔고 항만 만들고 전신선, 도로, 운하까지 싹. 관세 수입으로 인프라 투자. 이 시절 영국은 정말 알차게 세금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호무역을 접습니다. 왜? 1846년 곡물법 폐지. 이제 우리 너무 잘 나가잖아. 시장 개방하고 자유무역 가자. 그리고 영국은 세계 최초의 글로벌 공장장이 됩니다. 조지 3세의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공장 돌리고 배 띄우고 제국 넓히는 엔진이었죠. Made in Britain이 전 세계를 점령한 이유도 그 덕분. 하지만 뒤에 남은 건 인도의 몰락, 식민지 불균형, 그리고 언젠가 되돌아온 제국의 부메랑. 역사는 말합니다. 관세 한 줄, 세금 한 칸이 한 나라를 일으키고 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요. 왜 미국은 지금도 관세를 포기하지 않을까? 19세기 초 해밀턴과 미국판 관세 방패. 이야, 이제 미국 차례입니다. 1776년 독립하고 한숨 돌린 줄 알았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독립했는데 경제는 여전히 영국산이네? 진짜 그랬어요. 옷도 영국산, 철도 부품도 영국산, 뭐든지 Made in Britain. 그래서 한 남자가 일어납니다. 미국 초창기의 경제 브레인 알렉산더 해밀턴. 그 유명한 해밀턴 뮤지컬의 주인공. 근데 그는 단지 댄스 추는 인물이 아니에요. 미국 초대 재무장관, 그리고 경제 독립의 설계자였습니다.
1791년 해밀턴은 선언합니다. 진짜 독립이란 경제적 자리까지 이뤄내는 거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야지 왜 계속 수입만 해? 그래서 그는 제조업 육성 보고서를 씁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영국제 철강, 섬유, 기계류의 관세를 때려라.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자. 그리고 등장한 1816년 관세법. 이건 미국 역사상 첫 실질적 보호관세입니다. 정책 내용: 영국산 섬유 철강 등에 20에서 25% 관세 폭탄. 외국제 제품 수입 줄이고 대신 미국 공장을 돌리고. 결과는 미국 북부의 공장들이 꿈틀꿈틀. 뉴잉글랜드는 섬유 공장으로 북적북적. 펜실베이니아는 철강 산업으로 불꽃이 활활. 이게 미국 산업화의 시동 버튼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공장과 철도, 운하를 빠르게 건설하면서 스스로 만드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관세 수입으로 뭐 했냐고요? 연방정부 예산의 80에서 90%가 관세에서 나왔고, 그걸로 도로 깔고 운하 파고 국가 인프라를 정비했어요. 세금의 모범 활용. 그런데 남부는 왜 불만이었을까? 문제는 항상 남북 갈등이죠. 북부, 야 이거 좋잖아. 공장 잘 돌아가고. 남부, 우린 농사 짓는데 외국에서 싸게 물건 못 사잖아. 특히 남부 농장주들. 유럽 제품이 싸고 좋은데 왜 굳이 비싼 미국제 사야 해? 그 절정이 뭐냐고요? 1832년 관세 반대 위기.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이 법은 우리 주에서 무효다 선언까지 합니다. 벌써부터 남북전쟁의 불씨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거죠. 해밀턴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국 산업의 모태였고 연방정부를 세우는 재정 기반이었으며 무엇보다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의지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 위한 관세인가? 이 질문은 미국 내 분열과 갈등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관세는 언제나 칼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861년 모릴 관세법. 전쟁 중에도 공장은 돈다. 자, 시간이 훅 지나서 1861년입니다. 이에 미국은 진짜 큰 사건이 터지죠. 바로 남북전쟁 발발. 그런데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은 돈이 듭니다. 아주 많이요. 그래서 북부 연방정부는 고민했죠. 총도 사야 하고 군복도 만들고 기차도 달려야 하는데 돈은 어디서 나오냐? 그때 꺼낸 비장의 카드, 바로 관세. 등장합니다. 모릴 관세법. 1861년 연방의회는 전쟁 발발 직전에 수입품에 평균 30% 이상 관세를 붙인다고 선언합니다. 그 목적은 딱 세 가지. 전쟁 자금 조달, 국내 산업 보호, 남부의 유럽 무역 차단. 전쟁 중 경제 전략의 핵심이 관세였던 셈이죠. 북부의 공장들은 전쟁통에도 싱싱, 남부는 면합할 곳이 없어져서 휘청. 북부는 철강으로 총과 대포 만들고, 기계로 기차 선박 생산하고, 섬유로 군복 텐트 의료 용품까지. 공장 굴리면 굴릴수록 전쟁도 경제도 살아납니다. 이 덕에 북부는 유럽 수입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제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관세 덕분에 전쟁도 경제도. 당시 연방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이 관세로 조달됩니다. 덕분에 미국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산업 기반을 더 키우는 희귀한 나라가 되죠. 전쟁 끝난 후에도요? 관세율은 낮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관세 정책 유지. 그 결과 미국 세계 1위 제조국으로 도약. 1870년대 미국 철강 생산량 세계 2위. 1890년대 세계 1위 돌파. 미국산 제품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Made in USA는 힘과 기술의 상징이 되기 시작하죠. 그 중심엔 뭐가 있었냐고요? 바로 산업을 지켜낸 관세 방패. 하지만 부작용도 없진 않았죠. 유럽 국가들, 야 너네 너무 닫아놓는 거 아냐? 무역 마찰 발생. 미국 소비자들, 왜 자꾸 비싸져? 내수 물가 상승 압박. 그래서 보호받는 산업은 좋았지만 농민, 소비자, 수출업자들은 불만이 쌓여갑니다. 모릴 관세법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산업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한 결정적 도구였죠. 그리고 이건 단지 세금이 아니라 총알 대신 철강을, 유럽 대신 자립을, 혼란 속에서도 산업을 보호한 미국식 생존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전쟁도 이기고 산업도 키우고 세계 1위 제조국의 길로 달려간 거죠. 그 보고서 하나가 세계 무역 질서를 바꾼다고? 2018년에서 2019년 트럼프와 관세 폭탄 다 때려. 2016년 금빛 머리의 비즈니스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 이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은 더 이상 호갱이 아니다. 이제는 페어 게임이다.
중국, 준비됐냐?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 특히 중국과의 불균형을 국가적 수치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꺼낸 무기는 관세. 그것도 아주 강력한 관세 폭탄. 1단계 메이드 인 차이나 세금 붙인다. 2018년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꺼냅니다. 이 법은 국가안보 위협 시 수입 조정이 가능하다는 일종의 만능 열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중국산 수입품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10에서 25% 관세를 쾅 때려버립니다.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글로벌 관세도 같이 적용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한국 등 전 세계 동맹국들 포함. 이쯤 되면 거의 미국 대지구 느낌.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성과는 첫째, 재정 수입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동안 약 700억 달러의 관세 수입 확보. 둘째, 철강전자 산업 일부는 회복세. 미국 내 철강 공장 투자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셋째, 협상용 카드로도 잘 써먹었습니다.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체결, 미국 농산물 추가 수입 약속도 받았죠. 넷째, 달러 강세로 수입물가 상승 효과가 일부 상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는 늘 양날검입니다. 첫째, 미국 농민들. 중국의 보복 관세로 대두 수출 직격탄. 콩값은 떨어지고 농민들은 속이 터졌습니다. 둘째, 소비자 물가 상승. 전자제품, 의류, 생활필수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셋째, 자동차 건설업계처럼 철강 알루미늄 쓰는 제조업체는 원가가 오르고 수출길은 막히고 고용도 줄었습니다. 넷째, 연준은 말했습니다. 관세가 GDP에 기여 별로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다섯째, 동맹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EU가 보복 관세로 200에서 300억 달러 규모 맞불 작전, 예외와 면제, 그리고 협상의 기술.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용 채찍처럼 활용했습니다. 한국은 철강 관세 면제 대신 연간 수출 쿼터를 받아들였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처음엔 면제받았다가 나중에 관세 부과, 그리고 다시 철회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EU는 면제 못 받았고요. 결론은 하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 안보, 협상, 국민 감정까지 들어간 종합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WTO는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2022년 WTO는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합니다. 즉, 불법이라는 거죠. 트럼프는 관세를 정말로 무기로 사용한 미국의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논란도 분명했죠. 남긴 질문은 단 하나. 관세로 정말 미국 우선주의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건 무엇이었을까? 2024년 미란 리포트와 트럼프 2기의 경제 시나리오. 2024년 미국 대선 직전 세상에 조용히 한 보고서가 등장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직역하면 글로벌 무역 질서 개편 사용 설명서쯤 되겠죠. 쓴 사람은 바로 스티븐 미란, 아니 이제는 미란이라 불리는 경제 전략가입니다. 경제계의 전략가 미란, 트럼프 2기의 설계자, 하버드 경제학 박사, 전 재무부 고문, 맨해튼 연구소 선임연구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자, 그리고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고문으로 정식 지명. 미란 리포트는 단순한 연구서가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관세는 무기다. 그리고 효과도 있다. 미란은 말합니다. 2018년, 2019년 트럼프 1기의 관세 인상, 미국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세수는 늘고 산업은 일부 살아났다고. 실제로 중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17.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럼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냐? 전략적 접근 3종 세트. 단계적 관세 인상 매달 2%씩 천천히 올려서 심리적 압박. Forward guidance. 관세 인상 일정과 목표를 미리 공지. 맞춤형 관세, 나라별, 품목별로 정밀 타격. 관세는 총이 아니라 저격총처럼 정밀하게 써야 한다는 주장이죠. 무역 시스템 개편, 미국이 중심이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의 소비를 책임지고 있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제공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만 계속 퍼주는 건 불공평하다. 이제 부담은 나눠야 한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미국의 기축통화 제공을 외교무역 카드로 활용. 국방과 무역을 엮자. 방어해줬으면 무역도 맞춰라. 예를 들면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안보 문제를 무역협정과 연계. 달러 강세 괜찮아. 세금 낮추면 되니까. 관세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 수출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말합니다. 그럼 세금 낮추면 되지 뭐. 그래서 제안하는 건 법인세 대폭 인하, 투자 유도, 세계 최저 수준 세율, 미국의 강한 소비시장과 자본시장만 믿고 우리가 이긴다는 전략입니다. 보복 관세, 우리는 잃을 게 적다. 보복 관세가 문제라고요? 미라는 말합니다. 우리가 소비시장 1등이라 치킨 게임에도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전략은 이렇습니다. 보복을 외교로 줄이되 맞불 관세도 각오하고 미국의 무서움을 각인시키는 공포 마케팅까지. 왜 이 보고서가 중요한가? 이건 그냥 보고서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2기의 관세 정책, 무역 전략, 세제 개편의 뼈대가 담긴 설계도입니다. 2025년 1월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고 미라는 경제고문으로 공식 임명됩니다. 이제 보고서는 현실이 됩니다. 글로벌 영향, 중국 다시 긴장, 한국 수출 전략 재조정 필요, 반도체, 자동차 등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압력 상승. 미란 리포트는 이론서가 아닙니다. 정책의 무대 위에 오른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2기 무역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됐고 게임의 규칙은 미국이 짰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게임 누가 살아남을까요?